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라. 연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9년 만에 버려진 광산 깊숙한 곳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것을 그들은 나란히 누워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지지하려 했던 것처럼 평화롭게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현실은 훨씬 더 잔혹했다. 일그러진 다리는 끔찍한 추락을 증언하고 있었다. 이것은 2013년 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실제 추리 드라마다. 수도에서 온 젊은 커플 박민호와 최소연의 비극적인 운명. 그들은 소백산 산맥으로 로맨틱한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민호는 31살로 트렌디한 공덕동의 성공한 스타트업에서 개발팀을 이끌고 있었다. 소연은 25살로 고급스러운 청담동의 광고 대행사에서 디자인을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4년 전 대학교 파티에서 만났고 그때부터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둘 다 도시에서 자랐고 산악관광이나 자연에서의 활동적인 휴식에 진지하게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 버려진 산업지역에서 휴가를 보내겠다는 아이디어는 자발적으로 생겨났다. 소연이 인터넷에서 버려진 산업시설 사진에 매료되어 민호를 설득해 그들의 공동 블로그를 위한 인상적인 장면을 찾으러 그곳에 가자고 했다. 그들이 선택한 목적지는 과거 석탄채굴로 번영했던 소백산맥의 외진 지역이었다. 일제강점기와 전후 복구 시기에 활발히 운영되던 탄광들이 지금은 완전히 버려져 있었다. 녹슨 장비와 무너져가는 건물들만이 과거의 영광을 증언하고 있었다. 젊은 커플에게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신비로운 풍경이었다. 금요일 아침 출발하기 전 소연은 여동생에게 마지막 카카오톡을 보냈다. 언니 오빠랑 산으로 사진 찍으러 가요. 일요일 저녁에 들어올게요. 걱정 마세요. 이것이 그들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들은 기본적인 캠핑 장비만 챙겼다. 텐트, 침낭, 물, 라면, 캔 음식들. 광산 탐험을 위한 특별한 장비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 단지 밖에서 멋진 사진을 찍을 계획이었을 뿐이다. 이틀 후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일요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월요일이 되었지만 민호와 소연은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아무도 특별히 걱정하지 않았다. 아마 주말을 연장하기로 했거나 차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산간 지역에서는 통신이 자주 끊어지므로 전화가 오지 않는 것도 당연해 보였다. 하지만 월요일 오전 9시에 민호가 중요한 업무 회의에 나타나지 않고 소연이 대형 고객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빠뜨렸을 때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동료들이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두 번호 모두 즉시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었다. 점심때쯤 되자 두 회사의 관리자들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월요일 저녁이 되어서야 소연의 부모가 민호의 가족과 연락을 취했다. 알고 보니 금요일 이후로 가까운 사람 중 아무도 이 커플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들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민호의 아파트 경비원이었다. 금요일 이른 아침에 젊은 커플이 오래된 기아 스포티지에 짐을 싣는 모습을 봤다고 했다. 화요일은 경찰에 공식 신고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접수하며 가지고 있던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 소백산 폐광으로의 여행 경로, 차량 번호판, 실종자들의 사진 등이었다. 경찰은 즉시 수색 작업을 조직했다. 첫 번째 구조대가 당일 산으로 출발했다. 소백산은 수많은 협곡과 울창한 숲, 바위 투성이, 비탈면이 있는 거대한 지역이다. 오래된 광산 도로들이 수령 높은 소나무들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져 있고 그중 많은 것들이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위성 지도에서도 겨우 보일 정도다. 이 미로에서 두 사람을 찾는 것은 바다에서 물방울 하나를 찾는 것과 같았다. 수색은 일주일 내내 계속되었다.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든 길을 샅샅이 뒤졌고 헬리콥터들이 가장 외진 지역 상공을 맴돌았다. 하지만 산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강원도의 산악 날씨는 무자비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밤에는 영하로 기온이 떨어졌다. 만약 그들이 길을 잃고 물이 떨어졌다면 생존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었다. 수색대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갔다. 경찰은 다른 가능성들도 고려하기 시작했다. 혹시 그들이 소백산에 도착하지도 못했을 수도 있었다.
아니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도망쳤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이론은 금방 기각되었다. 그들의 은행 계좌는 손대지 않았고 신용카드도 사용되지 않았다. 수색 열이틀째 되는 날, 희망이 거의 꺼져갈 무렵 수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일어났다. 그날 이미 세 번째로 소백산의 가장 외진 지역을 비행하던 수색 헬리콥터 조종사. 이태선이 울창한 식물 사이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오후 햇살에 주기적으로 반짝이는 희미한 금속 반사였다. 처음에 태선은 오래된 광산 장비의 일부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파편들이 이 산에는 무수히 많았다. 하지만 뭔가가 그를 그 장소 위를 계속 맴돌게 했다. 저 아래 뭔가 있습니다. 그가 무전으로 수색 코디네이터에게 보고했다. 자동차 같아 보입니다. 가장 가까운 지상팀이 좌표를 받고 즉시 지정된 장소로 향했다. 길은 공중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복잡했다. 구조대원들은 울창한 덤불을 헤치고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며 마른 개울을 건너야 했다. 3시간 후 그들은 마침내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 그들이 본 것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다. 높은 소나무들로 둘러싸인 작은 공터에 서울 번호판을 단 흰색 기아 스포티지가 서 있었다. 자동차는 돌과 덤불 사이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겨우 보이는 흙길 끝에 주차되어 있었다. 구조대원들의 시선을 가장 먼저 끈 것은 희미하게 깜박이는 비상등이었다. 거의 2주 동안 배터리가 거의 다 되었지만 빨간 불빛들은 여전히 다가오는 어둠과 싸우고 있었다. 이것은 차가 멈췄을 때 민호와 소연이 근처에 있었고 의식적으로 비상등을 켰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그룹을 지휘하던 김원식 경위가 조심스럽게 자동차에 접근했다. 문들은 잠기지 않았었다. 침입의 흔적도 없고 사고나 폭력의 징후도 없었다. 내부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마치 주인들이 방금 나갔다가 곧 돌아올 것처럼. 앞좌석에는 빨간 마커로 표시가 된 펼쳐진 관광지도가 놓여 있었다. 옆에는 빈 물병과 소연의 사진기가 놓여 있었다. 그녀가 절대 그냥 놔두지 않을 비싼 캐논 1.4식 카메라였다. 뒷좌석에는 침낭들과 캠핑 장비 일부가 깔끔하게 접혀 있었다. 민호의 휴대폰은 잡동사니 칸에서 발견되었다. 전문가들이 나중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마지막 통화는 금요일 저녁에 이루어졌다. 민호가 별도의 차로 만날 장소로 가던 중 소연에게 전화한 것이었다. 그 후로는 완전한 침묵이었다. 배터리는 여전히 30%의 충전량을 유지하고 있었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었다. 화면이 켜져 있었고 활성 경로를 보여주고 있었다. 빨간 선이 같은 경우 보이는 길을 따라 7번 광산이라고 표시된 지점까지 이어져 있었다. 거리는 산 더 깊숙이 5km 더였. 자동차의 발견은 수색팀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특정 광산으로의 길을 가리키고 있었고 이는 민호와 소연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아마도 그들은 도움을 찾고 있었거나 그 장소에서 무언가가 그들을 끌어당겼을 것이다. 김원식 경위는 즉시 7번 광산으로의 원정을 조직했다. 팀이 통과해야 할 길은 자동차로 이끈 길보다 더욱 험악했다. 오래된 광산도로는 겨우 보이는 오솔길로 변해 있었고 돌무더기로 뒤덮여 있고 쓰러진 나무들로 막혀 있었다. 구조대원들은 걸어서 가며 길의 모든 미터를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적어도 커플이 있었다는 흔적을 찾기를 바랐다. 신발 자국, 옷 조각, 민호와 소연이 차를 떠난 후 어디로 갔는지 알려줄 수 있는 무엇이든. 2시간의 힘든 행군 후 팀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7번 광산은 이 지역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산의 두께로 기울어진 하강로, 썩은 나무 기둥들로 틀이 잡혀 있고 녹슨 금속망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입구 주변에는 오래된 장비의 파편들, 빈 드럼통들, 협계철도의 비틀린 레일들이 흩어져 있었다. 광산 입구 자체는 부분적으로 매몰되어 있었지만 사람이 안으로 비집고 들어갈 만큼은 충분히 넓었다. 수색자들은 조심스럽게 둘레를 살펴보며 최근에 사람이 있었다는 어떤 징후라도 찾으려 했다. 불행히도 지난주에 강한 비가 가능한 대부분의 흔적들을 씻어버렸고 바람이 나뭇잎과 가지들을 날려와
수색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민호야! 소연아! 구조대원들이 광산의 어두운 공허함 속으로 소리쳤다. 그들의 목소리가 지하 터널에서 메아리 쳤지만 대답으로는 오직 불길한 침묵만이 지배했다. 몇 번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물방울의 메아리나 오래된 나무 구조물의 삐걱거림일 뿐이었다. 특수장비 없이 광산으로 내려가는 것은 극도로 위험했다. 오래된 석탄 광산들은 불안정해서 천장이 무너지거나 치명적인 가스가 방출될 수 있었다. 팀은 입구 주변에서 철저한 수색을 실시했다. 구조대원들은 텐트나 침낭을 찾기를 바랐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민호와 소연이 광산에 도착한 후 공기 중에 녹아버린 것 같았다. 연료가 떨어져 걸어서 왔다면 근처에 캠프를 차리는 것이 논리적이었을 텐데 대안적인 버전은 더욱 불안했다. 아마도 그들이 위험에도 불구하고 광산에 들어갔거나 누군가가 유인했을 수도 있었다. 적극적인 수색은 닷새 더 계속되었지만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경찰은 커플이 내부에 잇따른 직접적인 증거 없이 구조대원들을 불안정한 광산으로 보내 그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다.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위험이었다. 점차 수색 작업이 축소되었다. 민호와 소연의 사건은 실종으로 분류되었다. 그들의 사진이 전국의 광고판에 나타나고 지역 신문에 실리며 아침 뉴스에 방송되었다. 가족들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지만 그들조차 새로운 단서를 찾지 못했다.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흘렀다. 민호와 소연의 이야기는 캠프파이어 곁에서 들려주는 어두운 전설 중 하나가 되었다. 산의 먼지로 덮인 미스터리였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아무도 알 수 없을 것 같았다. 빈 연료통과 바위의 어두운 구멍을 가리키는 내비게이터가 있는 자동차는 그들의 마지막 여행의 유일한 침묵하는 증인으로 남아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민호와 소연의 이야기는 단지 또 다른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되었다. 야생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상기였다. 친척들은 답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묻을 가능성도 없이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계속 살아갔다. 소연의 어머니는 매년 실종된 날에 소백산에 와서 7번 광산 입구에 꽃을 놓았다. 민호의 아버지는 실종자 수색을 위한 온라인 그룹을 만들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가족들을 도왔다. 사건은 미해결 표시로 보관소에 추가되었고 그렇게 남아있었을 것이다. 만약 2022년에 2명의 지역 주민이 고철을 모아 추가 돈을 벌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이 친구들은 탐정도 모험을 찾는 사람들도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오래된 석탄 광산 지역에 잘라서 고철로 팔 수 있는 많은 버려진 장비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이다. 올바른 장소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힘들지만 수익성 있는 일이었다. 뜨거운 가을날 그들은 오래된 픽업 트럭을 타고 한때 실종된 커플의 자동차를 발견했던 바로 그 잊혀진 길들로 갔다. 그들의 목표는 민호의 내비게이터가 가리켰던 바로 그 광산이었다. 이 세부 사항을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많은 금속을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 큰 구역이었기 때문이었다. 고철 수집꾼들이 7번 광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상한 것을 보았다. 이전에 단순히 쓰레기로 막혀있던 입구가 이제는 봉인된 것처럼 보였다. 누군가가 크고 녹슨 두꺼운 금속판을 여기로 끌고 와서 어떻게든 고정하고 그 위에 돌과 기둥들을 쌓아 올렸다. 이상했다. 보통 광산들은 열어두거나 콘크리트로 봉인하고 경고 표지판을 세운다. 이것은 마치 누군가가 서둘렀지만 매우 확실하게 무언가를 숨기거나 누군가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 한 것처럼 보였다. 금속 수집꾼들에게 이 판 자체가 노획물이었다. 그들은 가스 절단기를 가져와서 기어 들어갈 만큼 큰 구멍을 뚫는 데 뜨거운 날씨에 몇 시간을 보냈다. 마침내 작업을 끝냈을 때 구멍에서는 곰팡내 나고 차갑고 완전히 정지된 공기가 나왔다. 수년간 봉인된 곳에만 존재하는 그런 공기였다. 한 남자가 강력한 손전등을 안으로 비췄다. 처음에는 광선이 먼지로 덮인 맨 돌벽들과 작은 돌들이 흩어진 바닥만을 비췄다. 갱도는 바위로 곧장 들어갔다. 그가 광선을 더 멀리 움직여 어둠을 들여다보았을 때 빛이 멈췄다. 이 작은 첫 번째 방의 맨 끝, 입구에서 약 15m 떨어진 곳에 2개의 형체가 있었다. 그들은 바닥에 앉아 등을 벽에 기대고 있었다.
머리는 약간 기울어져 있었다. 서로 아주 가까이 앉아 있었다. 손전등을 든 남자는 처음에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마 마네킹이거나 멀리서 보면 사람처럼 보이는 쓰레기일 수도 있었다. 그는 동료를 불렀다. 그도 안을 들여다보고 얼어붙었다. 둘 다 조용히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저기 사람들이 있어. 공황은 없었다. 오직 충격뿐이었다. 자세가 너무 평온했다. 피도 없고 투쟁의 흔적도 없었다. 시원한 공기에서 앉아 쉬다가 잠든 것 같은 두 사람뿐이었다. 하지만 둘 다 사람들이 봉인된 광산에서 잠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즉시 휴대폰 신호가 잡힐 때까지 몇 킬로미터를 운전해서 경찰을 불렀다. 오래된 광산에서의 발견 소식이 온 지역을 흔들었다. 9년 전 민호와 소연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들은 즉시 어떤 장소인지 알아차렸다. 현장에 수사팀과 법의학 전문가들이 파견되었다. 내부에서 작업하기는 어려웠다. 공기가 탁했고 장소 자체 전문가들이 본 장면은 고철 수집꾼들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했다. 두 사람, 남자와 여자가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옷 평범한 등산복은 시간이 지나 사갔지만 찢어지지는 않았다. 주변에는 개인 소지품이 없었고 배낭도 물도 없었다. 오직 맨 돌과 먼지뿐이었다. 시신들은 광산의 건조한 공기로 인해 심하게 미라화되어 이 자세로 보존되어 있었다. 민호와 소연의 가족들에게 끔찍한 발견이 통보되었고 곧 DNA 분석이 모든 사람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했다. 그들이었다. 9년간의 수색이 끝났다. 그들의 실종 미스터리는 해결되었지만 이 순간부터 새롭고 더욱 끔찍한 비밀이 시작되었다. 이 광산 안에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현장과 시신에 대한 상세한 검사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즉시 어떤 논리적 설명에도 맞지 않는 일련의 이상한 점들이 드러났다. 첫째, 시신이나 옷에 공격을 나타내는 부상이 없었다. 자상도 총상도 투쟁의 흔적도 없었다. 둘째, 장면 자체였다. 그들은 평온하게 앉아 있었다. 공황 상태에서 빠져나가려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냥 거기 앉아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부검 중 법의학자가 밝혀냈다. 민호와 소연 모두 다리뼈가 부러져 있었다. 정강이와 발의 다중골절이었다. 이것들은 저절로 일어날 수 없는 심각한 부상이었다. 이런 부상은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입는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부상의 부재와 그들의 평온한 자세와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까? 그때 수사관들이 광산 자체의 구조를 알아차렸다. 고철 수집꾼들이 뚫은 통로는 수평이었지만 민호와 소연이 앉아있던 곳 위에는 천장에 또 다른 구멍이 있었다. 어딘가 위쪽 지표면으로 이어지는 수직갱도였다. 새로운 버전이 그려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끔찍했다. 민호와 소연은 옆 입구를 통해 광산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들은 그 안으로 떨어졌다. 지표면에서 덤불이나 판자로 숨겨져 있을 수 있는 바로 그 수직 갱도를 통해 떨어졌다. 그들은 몇 미터를 날아가 돌바닥에 떨어져 다리를 부러뜨렸다. 그들은 살아있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일어날 수도 없고 어디든 갈 수도 없었다. 함정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이 버전은 부상만을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명하지 못했다. 누가 옆 출구를 봉인했고 왜 그랬을까? 수사관들은 입구를 봉인한 바로 그 금속판을 꼼꼼히 조사했다. 감정 결과 전문 용접기를 이용해 바위에 용접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용접 방식은 내부에서 이루어졌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광산 내부에서는 어떤 장비도 발견되지 않았다. 용접기도, 발전기도, 간단한 망치조차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은 불가능했다. 누군가가 광산에 들어가서 유일한 출구를 내부에서 용접하고 아무런 도구도 남기지 않고 그냥 사라진 것이다. 투쟁 흔적의 부재가 이제 더욱 불길해 보였다. 만약 그들이 공격받았다면 저항했을 것이다. 하지만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면 완전히 무력했을 것이다. 누군가가 그들을 부상당하고 무력한 상태로 발견했고 도와주는 대신 산채로 매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금속판을 옆 출구로 끌고 가서 용접해 막았고 민호와 소연을 완전한 어둠, 톡에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서서히 죽도록 선고했다. 이 생각은 너무 끔찍해서 믿기 어려웠다. 경찰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지역을 잘 아는 사람, 이 광산의 존재를 아는 사람, 수직 하강로와 옆 출구를 아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 아마도 그가 지표면에 그들이 빠진 함정을 설치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흔적을 지우고 눈에 띄지 않게 사라지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사건은 미해결에서 최우선 수사로 바뀌었다. 이제 경찰에게는 목표가 있었다. 오래된 광산을 두 무고한 사람의 무덤으로 만든 괴물을 찾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괴물은 아직 어딘가에 있었다. 경찰은 2년 동안 사건을 수사했다. 용의자 목록은 매우 짧았다. 누가 이 광산들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 수 있었을까? 누가 그런 외진 지역에서 용접 장비와 그것을 사용할 기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수사관들은 2013년에 했어야 할 일을 시작했다. 그들은 이 버려진 땅의 모든 소유권과 임대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광산은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았지만 민호와 소연이 죽은 곳을 포함한 일부 구역은 개인에게 장기 임대되어 있었다. 그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목장에서 혼자 살고 있는 60세 정도의 남자였다. 그는 표면상으로는 지질학적 연구를 위해 수년간 그 땅을 임대해왔지만 실제로는 그곳에서 어떤 실제 활동도 하지 않았다. 이웃들은 그를 비사교적이고 은밀하며 누군가가 자신의 영역에 나타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했다. 그는 자신의 땅에 우연히 들어온 관광객이나 사냥꾼들과 여러 번 갈등을 빚었다. 경찰에게 이것은 이 모든 시간 동안의 첫 번째 진짜 단서였다. 그들은 그의 집과 재산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받았다. 임대구역의 소유자인 그 남자는 놀라지 않고 경찰을 맞았지만 잘 숨겨지지 않은 적개심을 보였다. 그는 모든 것을 부인하며 실종된 관광객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수년간 그 광산 지역에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작업장을 수색하는 동안 수사관들은 그를 침묵하게 만든 무언가를 발견했다. 오래된 도구들 더미 사이 못의 열쇠 뭉치가 걸려 있었다. 이것들은 일부 광산 입구를 막는 문이 오래된 자물쇠 열쇠들이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청구서 더미 아래에는 튜브로 말린 누런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 지도가 아니었다. 그 광산을 포함한 여러 광산의 내부 통로에 대한 상세한 도표였다. 도표에는 주 입구와 수직 갱도뿐만 아니라 광산 감독 서비스도 모르는 여러 개의 좁은 환기 터널이 표시되어 있었다. 이 터널 중 하나는 주 입구에서 거의 1km 떨어진 지표면으로 이어졌다. 이것이 살인자가 내부에서 출구를 봉인한 후 어떻게 사라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이었다. 그는 자신만의 비밀 탈출로를 가지고 있었다. 이 도표를 보여주었을 때 그 남자는 부인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회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사건 버전을 건조하고 감정 없이 이야기했다. 그날 그는 자신의 영역을 순찰하고 있었고 비명 소리를 들었다. 소리를 따라가서 광산에서 두 사람을 발견했다. 그들은 동물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가 한때 썩은 판자로 덮었던 오래된 구덩이에 떨어져 있었다. 그는 그들이 살아있지만 부상당했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의 땅에 있었다. 외부인들, 침입자들이었다. 그의 비뚤어진 마음에서 그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문제였다. 그는 그들과 말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걸어갔다. 목장으로 돌아가서 용접기와 발전기를 가져다가 픽업 트럭에 모든 것을 싣고 광산의 옆 입구로 갔다. 그는 자신이 그들을 죽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논리에서 그는 단순히 자신의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었다. 외부인들이 더 이상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기어오르지 않도록 출구를 용접했다. 그는 입구를 막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끝까지 살인을 부인하며 그들이 자신의 영역에 침입했기 때문에 스스로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지 침입자들 뒤에 문을 잠갔을 뿐이라고 했다. 그 문 뒤에서 2명의 부상당한 사람들이 어둠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그를 전혀 괴롭히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마치 길거리 고양이들이 정착한 차고를 그냥 닫은 것처럼 그것에 대해 말했다.
재판은 길지 않았다. 증거는 충분했다. 검사들은 고의 살인에 대한 직접적인 혐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가 그들의 죽음을 원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판결문에 명시된 공식 버전은 다음과 같았다. 두 사람의 죽음을 초래한 고의적 위험 방치, 부상당한 민호와 소연을 발견하고 도움을 주는 대신 돌자루에 봉인하여 고통스러운 죽음을 선고한 것에 대해 그는 18년의 징역을 받았다. 그의 변호사는 정신장애를 증명하려 했지만 감정은 피고가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판결 선고 중에 그는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법정에서 소연의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을 때도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최후 진술에서 발언권을 받았을 때 그가 말한 유일한 것은 그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 였다. 거의 11년 동안 모든 사람을 괴롭혔던 미스터리가 해결되었다. 이 끔찍하고 이해할 수 없는 실종 뒤에는 산의 신비한 힘도 영화의 연쇄살인범도 없었다. 오직 한 사람이 있었을 뿐이다. 외부인에 대한 편집증적 증오가 평범한 인간적 동정심보다 강했던 한 사람이. 민호와 소연의 시신은 마침내 서울의 공동묘지에 함께 매장되었다. 묘비에는 소연이 한때 자신의 블로그에 쓴 말이 새겨졌다. 모든 여행은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여행은 사랑이 죽음조차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었다. 어두운 광산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실종자 수색을 위한 자선재단을 조직했다. 매년 그들의 기일의 가족들은 소백산에 올라가서 현재 콘크리트로 공식적으로 봉인된 광산 입구에 꽃을 놓는다. 민호와 소연의 이야기는 그들이 실종된 날에도 끝나지 않았고 시신이 발견된 날에도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정의가 버려진 광산의 차가운 어둠 속에서 그들을 죽게 내버려둔 사람의 이름을 밝힌 순간에 끝났다. 정의가 11년 늦었지만 결국 실현되었다.